할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기식만 하고 남을 괴롭히는 쓸모없는 늙은이. 당신은 이 집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꺼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입 다물어요. 당신은 당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처럼 이기적인 여자는 며느리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다시, 별표, 넌 대체 뭘 알아? 그녀의 온 가족은 쓰레기 더미일 뿐이고 항상 요구하며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가식적인 성모님께 진절머리가 나요. 저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65세 어머니 정혜숙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항상 사랑과 인내심이 가족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장남 준영과 며느리 지연의 무언의 갈등과 냉담함은 내가 결코 직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밀어붙였다. 보금자리라는 집을 떠나야 했을 때 희생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불필요한 기대와 고통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사는 여정을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65세인 정혜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사랑하는 도시 부산에서 살아요. 부드러운 파도가 모래독을 때리고 짭짤한 바닷바람 냄새가 항상 청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 삶은 그리 특별한 것이 없지만 아마 저를 아는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제가 아이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엄마라고 말할 것입니다. 15여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제 삶이 마치 뱃사공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준영과 수진 때문에 그 당시 두 아이는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자라니의 전부였던 강남에 살았죠. 하지만 아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나는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가을 아침 길거리에 온통 단풍잎이 떨어졌고 나는 새 주인에게 열쇠를 주기 전에 집 정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보았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의 일부를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준영 씨한테는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준영이다 그때 제가 정말 아끼는 여자 미영이랑 결혼했는데 젊은 부부는 준영의 집장 근처에 있는 수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나는 아들이 새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을 판 돈을 주저하지 않는다. 미영은 배려심 많은 며느리이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항상 충분한 거리를 두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막내딸 수진이는 내가 항상 오빠를 더 아껴준다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수진이는 주말에 가끔 부산에 와서 나를 방문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해물파전을 준비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다고 종종 저를 비난하지만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느낌은 다른 무엇보다 편안하고 즐겁다. 내 인생은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건실한 걸음걸이를 생각하면 내 희생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저녁 부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혜수가, 내가 옳았어. 수원에서 카페 사업에 실패한 준영 씨와 아내 지연 씨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산 우리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바다에서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작년 초겨울, 야외는 물론 작은 집 공기까지 파고들었던 때였다.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것이 특히 오랫동안 아들과 함께 살 기회가 없었을 때 가족을 더 가깝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짐을 가져온 날 준영이가 어리둥절해하며 계속 사과했고 지연은 부끄러움에 눈을 껌벅이며 몸을 구부린 채 눈물을 글썽이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이니 손님을 맞을 필요가 없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또한 남편과 아내의 밤을 청소하고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새 담요 세트를 구입하는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워낙 다혈질이었고 사업 실패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게 된 것 같다.
둘이 일부러 문을 닫았는데도 침실에서 지연이한테 큰 소리 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한 번은 제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지연이가 우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무력감이 나를 엄습했다. 엄마로서 위로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아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다. 한 번은 준영이가 저녁으로 미역국을 만든다고 저를 원망한 적이 있어요. 지연이가 김 먹는 거 싫어하는데 왜 내가 먼저 의견을 안 물어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탁을 치웠을 뿐인데 마음은 자른 듯이 아팠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멀어졌나요? 지연은 결코 직접적으로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에서 피로감이 느껴졌다. 한 번은 제가 지연이에게 집 근처 어시장에 가서 신선한 음식을 사오자고 했을 때 지연이는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단지 모든 것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절정은 늦은 저녁, 잠자리에 든 후 거실에서 갑자기 큰 말다툼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준영은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내가 실패하고 싶어 할 것 같아. 라고 지연은 딸꾹질하며 노력하지만 너만은 다 참아야 해. 라고 대답했다. 나는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었고 화해하려고 서둘러 나갔다. 하지만 너희 둘을 봤을 때 나는 그냥 조용히 있었다. 강하게 생각하던 아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지연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시간이 그 실패가 아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를 완화시켜주길 다할 뿐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탈출구가 없는 혼란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내가 기대했던 가족 애착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지연이가 그냥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갈수록 저는 그녀가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연은 항상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그녀의 허튼 소리는 때때로 나로 하여금 이 집안의 거인처럼 느끼게 한다. 저는 지연을 탓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녀와 준영이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확실히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 번은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아침밥을 지어준 적이 있다. 준영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식탁을 차리자 지연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밥그릇을 보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침에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아요. 나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웃었지만 지연은 계속 말했다. 준영 씨한테 얘기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 그녀의 말은 나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했다. 저는 그저 돕고 싶고 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지만 제가 한 일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너무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하고 간단한 요리를 하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연이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은 발코니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우연히 전화로 그녀의 대화를 들었다. 지연은 친구에게 말했다. 이 집에는 개인 공간이 없습니다. 통제하에 사는 것 같아. 누군가 방금 내 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에 나는 가연 실색했다. 그냥 도와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었지만 알고 보니 지연이에게는 제 존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연과 준영이 친구들 모임에서 막 돌아왔을 때 늦은 밤에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다.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물 한 겸을 꺼내오는 지연을 보았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며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준영이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지연은 연장자와 사는데 익숙하지 않다. 엄마도 이해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끔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들이 바로 그런 말을 해서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이 집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내다다면 준영이랑 지연이가 정말 괜찮아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의도치 않은 말로 제 자신을 다치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조용한 날들에 나는 종종 자문하곤 했다. 세대 차이가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닐까?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을 청소했습니다. 실내 공기가 다소 무겁더라도 공간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유리 탁자가 전날 밤부터 남은 지문과 휴지 조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수건을 들고 닦기 시작하자 지연이 침실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잠이 덜 깬 표정이었다. 나는 지연을 돌아보며 살짝 웃었다. 지연아, 어제 거실이 좀 지저분했는데 청소 좀 도와줄래? 엄마가 늙어서 힘이 예전 같지 않아. 부드럽게 말한 것 같았지만 금방 미간을 찌푸린 지연, 날카로운 목소리.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다.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닦은 수건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아무 의미도 없어. 지연아, 그냥 거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 좀 깨끗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끝도 안 하고 지연이 다가와서 내 손에서 한 줄을 뺏어갔어. 나는 그 행동에 놀랐고 몸부림치는 동안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다치지 않았지만 그 넘어짐은 어떤 상처보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연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뒤돌아서 부엌으로 들어가 나를 바닥에 앉히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며느리에게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언제부터 청소와 같은 사소한 일들도 불화의 원인이 되었는가? 바닥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그날 하늘이 잿빛이었고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과 똑같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방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주념은 지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나는 뒤에서 뿌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만 들어요. 젊은 부부에게 공간을 양보하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됐다. 내가 떠나면 준영이 손해일까? 정말 지연이가 더 편할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불만이 터져 나올까? 그 질문들이 끝없는 파도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한때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을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올해 제 생일은 예상치 못한 정도로 쌀쌀하게 지나갔습니다. 부산은 쌀쌀하지만 햇빛은 한 점 없는 주말이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매년 한 소대 미역국을 끓여요. 마음속으로 준영이랑 지연이가 이 날을 조금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오가 가까워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준영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고 머리를 끄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제가 일이 많아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것뿐 안부 질문 하나 더 없이 다른 몸짓도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괜찮아, 준영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공허하다. 몇 년 전만 해도 준영이가 어렸을 때 생일 때마다 항상 물렁거리던 기억이 나요. 수진이한테 작은 꽃다발을 사달라고 손수 재미난 카드를 그려주거나 비밀스럽게 그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 지연이는 하루 종일 제 생일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심지어 그녀의 어린 아들인 제 손자가 식탁에 앉아 저에게 카드를 만들기 위해 종이를 자르는 것을 보았을 때 지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함부로 하지 마. 엄마가 종이를 낭비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소녀는 놀라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나는 다다다 민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애써 진정시켰다. 괜찮아, 지연아. 저는 할머니께 드릴 카드만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지연은 이를 거부했고 책상 위에 있는 종이와 가위를 모두 거두며 투덜거리며 일했다. 이 집 전체가 항상 그래 귀찮게만 굴어요. 지연의 말은 내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저는 그녀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리고 제 손자인 민준의 작은 행동들도 왜 성가시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 소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갔고 나를 남겨두고 이름 모를 슬픔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특별한 식사도 축하 인사도 따뜻한 포옹도 없었다. 저는 조용히 제 미역국 그릇을 들고 부엌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들이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희생이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이에 틈만 더 벌어지게 했을까요? 밤이 되자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은 지금 내 마음과 똑같다. 민주는 남은 종이 조각으로 서둘러 만든 작은 카드를 소심하게 건네주며 밤을 나갔다. 그는 속삭였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더 예쁘게 안 해서 미안해요. 나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한 방울씩 떨어졌다. 답답함과 거리던 사이에서 아이의 감정은 내 생일에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다. 부산이 이슬비를 내리자 집집마다 찬 공기가 스며드는 주말 오후였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담을 청소하면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깨끗한 공간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통이 쓰레기 가방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해서 편리하게 묶어서 밖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때 마침 지연이가 들어와서는 얼굴이 찌푸려져 있었다. 그녀는 불쾌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내 손에서 쓰레기 봉지를 빼앗아 다시 세게 던져 바닥에 떨어졌고 쓰레기가 튀었다. 엄마가 한가하시다면 제발 손가락 5개를 가리키지 마세요. 항상 청소하고 엄마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 지연은 날카롭고 짜증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그녀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깜짝 놀랐다. 나는 허리를 굽혀 쓰레기 봉지를 다시 집어들고 침착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아, 엄마가 그냥 좀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화내지 말고. 근데 지연이가 죄다 말을 끝까지 못하게 해요. 그녀가 다가와서 나를 한쪽으로 세게 밀었다.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통증이 왔다. 공간이 멈춘 것 같아요. 지연을 올려다보니 두 눈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찼지만 얼핏 당황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방에 집어넣었고 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온 집이 흔들렸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다. 허리의 통증은 깊은 상처의 느낌만큼 무섭지 않다. 사랑과 희망으로 맺어지던 관계가 왜 이렇게 왜곡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날 저녁은 혼자 밥을 먹었다. 준영이는 늦게 들어가고 지연이는 방에서 안 나오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너무 고집이 세지 않았을까? 아마도 내 존재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이 가족의 균열이 다시 치유될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오후 내내 생각하고 조용히 울고 있는 한 늙은 여성을 보았다. 나는 몇 년 동안 이 가족을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이 주변의 모든 것이 점차 내 소나기에서 멀어지는 동안 내가 붙잡고 있는 꿈에 불과했다 라고 자문했다. 그날은 내다 오후부터 준비해온 식사 후에 주초 저녁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빨리 앉아서 식사를 하고 밤으로 돌아와 나와 준영이를 함께 앉히는 습관을 길렀다. 아들의 피곤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다. 며칠 동안 가족의 행복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최근에 지연이가 한 일은 정말 나를 침묵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지연이 식탁에서 나온 뒤 젓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뒤 준영에게 말했다. 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연이가 엄마한테 엄청 짜증나는 것 같은데 얘가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준영이 올려다보자 난처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잠시 젓가락을 놀다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 불편하신 거 이해하지만 지연이도 지쳤어요. 엄마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준영의 말은 단칼에 가슴을 찔렀다. 더 고통스러워야 할지 실망해야 할지 모르겠다. 죄다 평생을 희생하며 키워온 제 아들은 이제 제게 제 상처는 그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준영아,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엄마는 지연이가 피곤하다고 비난하지 않지만 그녀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준영이는 조용했고 눈은 내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젓가락 그릇을 챙겼다. 전 세계가 제 앞에 무너진 듯한 느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제 가족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내 감정이 이렇게 가벼워질까? 준영이가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 때마다 항상 집으로 달려가 나를 껴안고 울었던 시절이 생각난다. 저는 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위로해 주었고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준영과 지연이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떠날 생각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를 치유할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찬바람이 문틈으로 휙휙 지나갔고 집 구석구석에는 살을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식탁을 치우고 TV쇼를 보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지연이 침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눈에 분노가 가득했다. 예고 없이 그녀는 소리쳤다. 엄마, 왜 이해를 못하세요? 이 집은 더 이상 엄마만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야. 엄마 마음대로 다 할 순 없어. 나는 놀라서 두 손이 무의식적으로 식탁보 가장자리를 잡았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나는 이곳이 단지 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너희를 도우려고 노력했어.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더 잘하려고.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도움. 엄마는 무리의 모든 것을 청소하고 요리하고 간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무리를 답답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엄마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지연의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바늘과 같다. 해명이나 최소한 옹호라도 받기를 바라면서 나는 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마치 이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시선을 피하며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울컥하며 말했다. 준영 씨, 저는 단지 아이들이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알아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준영은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는 틀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공간을 줘야 할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늘 자기 편만 들어줄 줄 알았던 남자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 더 많은 고통과 좌절감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어 몸을 웅크렸다. 그러자 지연이 등을 돌리고 방으로 가더니 별표 침대 문을 닫고 나를 차가운 식탁 옆에 앉혔다. 내가 방금 준비한 남은 음식 접시를 보니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바람이 위닝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수천 개의 질문이 있는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왜 일이 이렇게 됐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는 준영이를 돌보고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돌려받은 것은 소외감, 원망감, 그리고 제가 보금자리라고 불렀던 바로 그 집에서 소외감뿐입니다. 그날 저녁 해운대구에 있는 옛 친구를 하루도만 찾아단 후 나는 약간 마음이 놓였다. 오랜만에 나는 옛 친구들과 함께 앉아 오래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삶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다.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지만 적어도 그 만남은 가족의 답답한 분위기를 잠시 잊게 해줬다. 집 앞에 서 있을 때 평소처럼 무의식적으로 내 손이 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뒤적여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렸고 그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전화로 들려오는 준영의 목소리, 낯익었던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다. 엄마, 우리는 개인 공간이 필요해요. 엄마는 수진이 집에 잠시 다녀와도 돼요. 저는 제 귀를 믿지 않아요. 나는 문 앞에 우뚝 서 있었고 전화는 손에서 떨렸다. 내 주변의 세상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도 없이 왜 그래? 아이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고 바꾸도록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러나 준영은 한숨만 쉬었고 목소리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수진 씨 집에 잠깐 가보세요. 괜찮아지면 엄마한테 말할게.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냉담함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어두운 건물 복도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는 나를 남겨두고 다른 쪽 끝에서 차가운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당황스러움과 절망을 느끼며 가까운 계단에 앉았다. 저는 예전에 준영이가 어렸을 때 겁에 질렸을 때 저를 꼭 껴안고 엄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저를 문을 닫고 잔인하게 제 삶에서 밀어냅니다. 나는 수화기를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망설였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가 친오빠에 의해 집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다. 싸늘한 복도 한가운데 앉아 나는 조용히 눈물만 흘릴 수 있었다. 그때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마도 지금이 내가 손을 놓아야 할 때인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손을 놓을까? 내 평생 동안 내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줬을 때? 그날 저녁, 나는 1시간 동안 직현관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을 두드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침묵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적어도 지연이가 나와서 가족들이 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벨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걸렸어요. 실내등이 켜지면서 지연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얼굴에 불쾌감이 역력했다. 내가 말을 못하게 하고 지연은 큰 소리로 말했다. 또 뭘 원하세요? 내가 말했지. 우리는 여기에 당신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연아, 엄마는 그냥 얘기하고 싶어. 우리는 가족이다. 문제가 있으면 엄마에게 말해라. 엄마는 이것보다 더 멀리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고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충분해.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권리가 없다. 여긴 우리 집인데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소란 피우기 싫으면 여기서 나가. 지연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나는 방금 며느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후회나 심지어 약간 연약할 수도 있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냉정함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짐이 된 것처럼요. 그녀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연아, 엄마는 아무것도 쟁탈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곳은 또한 엄마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고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랬던 곳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어떤 말로도 그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나는 몸을 돌려 한바탕 찬바람을 받으며 복도를 걸어갔다. 아픈 가슴을 안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처럼 발걸음마다 무거웠다. 문이 등 뒤로 닫히면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저는 부산의 어두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했는지 모르겠다. 내 사랑과 희생은 아이들이 결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짐일 뿐인가? 나는 언젠가 그날 밤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엄한 설념을 단첨하며 문 앞에 서려 하자 지연은 더 이상 인내심이 없었다. 그녀는 뛰쳐나와 얼굴이 붉어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뭘 더 원하세요? 말했잖아요. 당신은 여기 자리가 없다고. 당장 꺼지세요.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뭉클했다. 지연아, 나는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엄마가 잘못하면 내가 계속 말해. 내가 고칠게. 그런데 엄마가 이유 없이 떠나면 안 돼. 그 말이 끝나지 않아 지연이 자제력을 잃고 앞으로 나와 나를 밀어붙였다. 나는 제 시간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뒷계단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깨와 손에 통증이 오고 피부에 찰과산이 느껴져 떨렸다. 거기 누워서 위를 보는데 준영이가 황급히 뛰쳐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눈빛이었다. 그는 거기 서서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일으켜주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워서 내가 키우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막내딸 수진이가 달려들었다. 그녀는 이웃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곧장 달려왔다. 수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수진이 집안을 울리며 소리쳤다.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이런가요? 양심 있어요. 지연은 양보하지 않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수진을 돌아보았다.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지. 이 할머니를 위한 자리는 아니야. 당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할머니를 데려가서 같이 살자. 수진은 깜짝 놀라 거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에게 걸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엄마, 같이 가요. 이곳에서 한순간도 못 참게 해줄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수진을 본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내가 항상 가장 큰 희망을 걸고 있는 아들 준영에게 쏘였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나와 마주칠까 두려운 듯 시선을 피했다. 내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마음에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저는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기억을 안고 떠나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이제는 냉정함과 거리감만 남게 됐다. 준영 씨 집을 나온 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수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공간은 작지만 장남의 집에서 마지막 몇 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수진이는 바쁘게 일하지만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한다. 소박하지만 웃음으로 가득 찬 답상들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홀가분하게 했다. 처음에는 아직도 준영 씨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주 생각을 했는데 아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걸게 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감히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참으려고 한 것이 잘못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사람도 때로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오빠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준영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요. 한 번은 내가 물었을 때 수진아, 내 형이 후회할 것 같아? 그녀는 젓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엄숙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그가 정말 잘못 알았다면 엄마를 보러 갔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엄마는 다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해요? 수진이의 말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아직도 준영이를 사랑하지만 다시는 상처받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 후 어느 봄날 아침, 거리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우리 집 현관 벨이 갑자기 울렸다. 문을 열자 초췌하고 수척한 얼굴의 준영이가 서 있었다.
말없이 그는 문턱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틀렸어. 아이가 많이 틀렸어요. 준염은 목이 메어 한마디가 칼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평생을 바쳐 키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나를 아프고 차갑게 만든다. 그의 가족 생활에서 밀려난 날들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들이 마치 천천히 돌아가는 영화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되살아난다. 엄마, 준현이 계속했다. 너는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엄마가 고통받게 놔뒀고 엄마를 보호하지 않았다. 엄마가 용서해주길 바라지는 않지만 정말 후회한다. 나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했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부드럽게 나는 말했다. 일어나라, 준현아. 엄마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아들의 붉어진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아픈 가슴에서 꺼내는 듯한 단어 하나하나를 보았다. 엄마는 너의 사과가 필요 없다. 나는 단지 내가 잘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기를 바란다. 엄마가 원하는 건 그게 다야. 하지만 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알지? 준염은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한번 사과하려는 듯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문이 닫히자 벽에 등을 기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한다. 때로는 사랑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수진이와 함께 이사온 이후부터는 아이들만 챙기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 처음에는 변화가 쉽지 않았다. 저는 제 사랑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희생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낯설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고 저는 제 자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한 이웃인 김할머니는 나에게 중년 아줌마들의 작은 등산 모임에 참가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등반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꼈지만 김씨는 크게 웃었다. 정 언니, 등산은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해보면 달라져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일행과 함께 나무 그늘진 오솔길과 정산이 오르는 아름다운 시야로 유명한 남산에 갔다. 신선한 공기, 새소리, 그리고 새로운 그룹의 즐거운 이야기들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도하게 했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나는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잎사귀 사이로 햇빛을 바라보았다. 김 여사가 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어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렵지 않지만 너무 마음이 놓인다. 마치 무거운 짐을 뒤로 한 듯. 정산에 올라 그룹은 큰 바위 위에 앉아 간단한 도시락을 열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위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노을이 지고 온 하늘을 부드러운 황금빛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 가지를 느낀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붙잡거나 희생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행복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 그 자체에서 온다. 김씨는 갑자기 물었다. 정 언니, 왜 딸과 함께 살아요? 언니 예전에 어디 살았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이야기를 부드럽게 들려주었고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세월, 내가 겪은 상처,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 떠난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끝났을 때 김 여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힘이 세요. 정혜숙 씨, 모든 사람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 김 여사의 말은 오후 내내 생각에 잠겼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 등산 잘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재밌었어, 수진아. 엄마는 이제부터 자신을 위해 조금 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해야 할 때야. 그날 저녁, 자든단히 앉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평온했다. 그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버려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항상 애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하고 현재를 위해 사는 바로 그 순간에서 온다.